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한국의 독도를 건드렸던 일본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소 중립을 지키던 미국 국무부조차 긴급 성명을 내고 일본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일본 총리실이 그동안 국민 몰래 숨겨왔던 치명적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도쿄 관저는 환호에 취해 있었지만 바다에선 이미 전쟁 직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이 침묵을 깨고 종이 한 장을 내민 순간 단 10분 만에 일본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마도 반환이라는 거대한 역전극을 만들어냈죠. 독도를 넘어 대마도까지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 쿠로사와 렌지와 다카이치 총리는 완벽한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겁먹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도쿄 총리 관저에서 터져나온 비웃음이었죠. 그 오만함이 결국 일본 최정예 함대를 독도 앞바다에서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하나의 문서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일본 내각을 멘붕에 빠뜨린 그 충격적 참교육 현장, 그리고 제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진실의 전말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쿄 총리관저 지하 3층,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위기관리센터 안에 서 있습니다. 쿠로사와 렌지, 56살 내각관방 위기관리정보분석 보좌관이라는 긴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냥 렌지 씨라고 부르죠. 오늘 이 방은 마치 축제 같았어요. 대형 스크린엔 독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는 해상자위대 기동전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찍혀 있었고 참모들은 저마다 태블릿을 들고 순조롭다 예정대로다를 반복했습니다. 총리는 카메라 앞에서 할 강경 멘트 원고를 손에 쥔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 해.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걸.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죠. 주변 참모들도 국민 여론이 폭발적입니다. 지지율이 오를 겁니다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저는 그 환호 속에서 혼자 대형 스크린만 바라봤어요. 화면 속 바다는 너무 고요했거든요. 제 책상 모니터엔 실시간 전파 스펙트럼 분석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대 이 해역엔 민간 선박 통신과 기상 레이더 신호가 불규칙하게 요동쳐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탄했죠. 이상했습니다. 저는 옆자리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민간 선박 AIS 신호 확인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1시간 전부터 군용구역에서 급히 이탈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민간 선박들이 미리 빠져나간다는 건 누군가 위험을 예고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참모진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한국 쪽 반응이 너무 조용합니다. 통신량도 줄고 전자신호도 평소보다 낮아요. 하지만 비서관 한 명이 웃으며 손을 저었죠. 그게 바로 승리 아닙니까? 한국은 결국 못 나오는 거예요.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총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훈련 강도 예정대로 진행하게. 국민이 우리의 단호함을 봐야 해. 명령은 간결했고 주변은 박수로 화답했죠. 저는 그 박수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죠. 스크린 속 함정들은 점점 더 독도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저는 그 궤적을 따라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침묵이 정말 굴복일까? 그때였습니다. 통신실 쪽에서 삐잉 마이너스 하는 팩스 수신음이 울렸어요. 담당 직원이 출력된 종이를 들고 황급히 달려왔죠. 한국 외교부 발신 공문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총리가 손을 내밀었고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건넸어요. 저는 총리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 줄, 두 줄 내려가더니 갑자기 멈췄죠. 뭐라고? 총리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긴장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저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갔죠. 총리는 문서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저는 그 종이를 슬쩍 들여다봤어요. 첫 문단은 예상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하지만 다음 문단에서 칼날이 튀어나왔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수봉 영토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개시한다.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3번 읽었어요. 첨부자료 목록이 뒤에 줄지어 있었죠. 고지도 사본, 전후 정리 관련, 연합국 문서 발췌, 국제법 검토 의견서 제목만 봐도 이건 단순한 항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프레임이었어요. 총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참모들을 둘러봤습니다. 외무상은 어디 있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죠. 한 참모가 급히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외무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그는 문서를 건네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마도를 말하는 겁니까?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보안실로 돌아가 공문 전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거의 없었어요. 유감, 항의, 규탄 같은 단어 대신 증거, 절차, 검토가 반복됐죠.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상대가 더 무섭다는 걸 저는 이 일을 오래 하며 배웠거든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제 멘토였던 퇴역 외교관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렌지, 진짜 강한 국가는 상대를 모욕하지 않아. 출구를 남기지 그래야 다음 판도 있으니까. 저는 그때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공문을 보니 그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은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대신 게임의 판을 바꿔버렸죠. 독도라는 미끼에 물린 우리를 대마도라는 폭탄 앞에 세운 겁니다. 저는 총리실로 돌아갔어요. 참모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고 총리는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인가? 옆 참모가 속삭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다시 봤어요.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이 다르게 느껴졌죠. 이건 공포가 아니라 통제였어요. 총리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강경 담화 예정대로 진행한다.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총리님 하지만 이 공문은 총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죠. 바로 그래서다.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이 진짜로 밀어붙일 거 아닌가. 목소리엔 오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판단이 아니라 자존심이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상대의 침묵을 거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총리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인가, 쿠로사와 보좌관?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죠. 한국은 지금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건 준비가 됐다는 뜻일 수 있어요. 총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비? 뭘 준비했다는 건가? 우리 해상자위대 앞에서 주변 참모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문자였죠. 발신인은 하야미 사라. 공영방송 탐사기자였습니다. 렌지 씨. 내일 총리 담화 근거 자료 있어요?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근거요? 우리에게 근거가 있나요?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총리실 문이 열리며 방위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훈련 해역에서 통신 불안정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렸어요. 저는 통신 로그창을 열었습니다. 함정간 교신이 90초간 끊겼다가 복구된 기록이 찍혀 있었죠. 담당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일시적 장애로 보입니다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아닙니다. 패턴이 있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자파 스펙트럼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렬하자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짧은 노이즈가 반복되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쏘고 있는 것처럼요. 이건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전자전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본능은 소리쳤죠. 뭔가 시작됐다. 그때였습니다. 셋 마이너스 업 마이너스 희생양이 될 자리. 총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쿠로사와 보좌관, 내일까지 보고서. 정리하게 훈련은 안전하고 한국의 대응은 형식적이며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는 결론으로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죠. 총리님, 하지만 현장 데이터가 아직 총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어요. 데이터는 해석의 문제야. 자네가 그걸 정리하는 게 임무 아닌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방위상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렌지 씨, 조심하세요. 이번 일은 누군가 책임져야 할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거기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엔 이미 산더미 같은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훈련 계획서, 해역 안전평가서, 외교 라인 보고서. 저는 내각관방 위기관리 정보 분석 라인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정치권과 방위 라인 사이에서 사고 없는 그림을 만드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림이 아니라 거짓을 만들라는 압박이었거든요. 저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전자파 스펙트럼 기록을 다시 열어봤어요. 90초간의 통신 두절, 그리고 그 사이 찍힌 불규칙 노이즈. 저는 확대해서 파형을 분석했죠. 자연 발생 장애라면 패턴이 무작위여야 하는데
이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파수를 건드리고 있었어요. 전자전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서에 쓸 순 없었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총리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하얌이 사라였죠.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예리했어요. 렌지 씨. 내일 총리 담화요. 국민이 보는 건 쇼잖아요. 근데 실제 위험은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물었죠. 침묵하시는 거 보니 뭔가 있네요. 사라 씨.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렌지 씨. 기자로서 묻는 게 아니에요. 국민으로서 묻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안전한 거 맞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평온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아무도 지하 벙커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외교부 공문의 첨부 목록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고지도 사본 -1785년 하야시 CA 판본, 전후 정리 관련, 연합국 내부 문서 초안 -1946만 1951, 국제법 검토 의견서 영토 주권 관련 판례 분석 목록만 봐도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카드였어요. 저는 외무상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첨부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상대방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어요. 지금 법리팀이 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료의 정합성이 생각보다 높아요. 저는 숨이 막혔죠. 그럼 우리 입장은? 아직 결론 못 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총리는 내일 담화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오늘 밤까지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딸. 평범한 일요일 오후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딸아이는 웃고 있었고 아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내가 잘못되면 끝이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사진을 도로 넣고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화면 속엔 보고서 초안 독도. 인근 훈련 안전성 평가라는 제목이 깜빡이고 있었죠. 커서가 빈 페이지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지우고 썼죠. 현장 상황은 안정적이며 또 멈췄어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거짓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보안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모니터를 봤어요. 훈련 해역 함정 간 거리 경고 발생이라는 메시지가 떴죠. 저는 급히 실시간 추적 화면을 열었습니다. 두 함정 사이 거리가 안전기준 이하로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 저는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통신이 또 끊겼던 거예요. 이번엔 40초 그 사이 함정들이 서로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이건 사고 직전이야. 저는 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방위상 직통 라인이었죠. 카카. 훈련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통신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어요. 방위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안다, 렌지. 하지만 총리실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말했죠. 가족을 지켜 입 다물면 산다. 다른 하나는 외쳤습니다. 바다에서 누군가 죽으면 그건 내 책임이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짜 패턴을 찾아야 한다고 증거가 있다면 총리실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긴급보고 훈련 해역. 레이더 이상 감지라는 경고가 떴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켜쥐고 상세 로그를 열었어요. 화면엔 믿기 힘든 데이터가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42분부터 47분까지 총 5분간 레이더에 다중 표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2개 모두 함정 크기의 신호였죠. 하지만 유관 확인 결과는 없음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령 표적. 저는 급히 현장 지휘함에 연락했어요. 통신이 연결되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죠. 여기는 내각관방 쿠로사와입니다. 레이더 이상 보고 확인했는데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보좌관님,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표적이 찍혔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전자전 가능성은 검토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확언은 어렵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확언할 수 없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90초 통신 2절, 40초 통신 2절, 그리고 5분간의 유령 표적 패턴이 보였어요. 시간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죠.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디까지 혼란스러워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한국 측 동향을 확인했어요. 공개 성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해양수산부 명의로 항행안전공지가 조용히 올라와 있었죠. 독도 인근 해역, 기상 악화 예상으로 민간 선박 우회 권고. 날씨는 맑았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건 경고였어요. 민간인은 빠지라는. 총리실에선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참모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한국이 겁먹고 민간 선박을 뺀 거야.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외교부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 공문의 첨부 목록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전후 정리 관련 미공개 문서 마이너스 연합국 내부 초안 1946만 1951. 저는 손가락을 멈추고 그 문구를 다시 읽었죠. 미공개 문서 연합국 내부 초안. 설마.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만약 그 문서가 진짜라면, 그리고 거기 뭔가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외무상 비서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죠. 첨부 자료 중 연합국 문서 진위 확인됐습니까? 대답은 무거웠어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형식상으론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문서에서, 그리고 둘 다 지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고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보고서는 여전히 빈 페이지였고 총리는 내일 아침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죠.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진실을 쓰기로 했거든요. 훈련 해역에서 전자신호 이상이 반복 관측되고 있으며 타자를 치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총리실 비서관이었어요. 그는 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차갑게 말했죠. 보좌관, 보고서 방향 수정이 필요합니다. 총리실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총리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렌즈가 문제야. 너무 신중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해. 애매하게 두면 안 돼.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총리와 비서관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총리가 저를 보며 말했죠. 쿠로사와 보좌관, 보고서 초안받네. 너무 기술적이야. 국민은 안심을 원해. 위험 없음. 한국은 대응 불가. 국민은 안전하다. 이 3가지만 확실히 써주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총리님, 하지만 현장 데이터는. 총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자네의 임무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야. 비서관 한 명이 빨간 펜으로 표시된 문서를 제게 건넸어요. 수정 지시였죠.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총리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아니, 오기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방을 나서는데 비서관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죠. 렌지 씨, 출입 기록 조심하세요. 요즘 보안팀이 예민해요.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눈빛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되면 넌 끝이야. 저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고통을 삼켰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모니터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제임스 밀러, 주일 미국 대사관 정무정보 연락관이었죠. 렌지,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나? 할 얘기가 있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밀러는 동맹 라인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저를 부른다는 건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12시 30분, 평소 장소에서.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밤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마이너스 입 다물면 산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레이더 화면과 유령 표적이 반복됐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아내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일이 좀 복잡해. 저는 대답하며 커피를 받았어요.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피로는 가시지 않았죠. 아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렌지, 당신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곧 끝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끝나기는커녕 시작도 안 됐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밤새 쓴 보고서 초안이 화면에 떴죠. 하지만 총리실의 수정 지시가 그 옆에 붙어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요. 위험 없음 마이너스 강조, 한국 대응 불가 마이너스 명확히, 국민 안심 마이너스 최우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다시 시작했다가 또 멈췄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쓰면 제가 끝나고 거짓을 쓰면 누군가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두 선택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밀러였죠. 렌지, 점심 전에 먼저 만날 수 있겠나? 급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7시였죠. 지금요? 응. 대사관 뒷문으로 와. 조용히 저는 아내에게 일찍 출근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은 출근 인파로 붐볐지만 저는 그 속에서 혼자였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오늘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대사관 뒷문에서 밀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로 안쪽을 가리켰죠. 우리는 말없이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밀러가 입을 열었어요. 렌지, 솔직히 말하지. 동맹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밀러는 태블릿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화면엔 문서 제목이 떠 있었죠. 한국 외교부 제출 자료 마이너스 법리 검토 중간 보고.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법리팀이 움직였다고? 제가 물었죠. 밀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직접 검토 지시가 내려왔어. 한국이 제시한 자료가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초기 평가야.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밀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렌지, 내가 지금 어떤 보고서를 쓰고 있는지 안다. 총리실이 뭘 원하는지도 알아.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말해줄 게 있어. 만약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누군가 책임져야 해. 그게 누구일 것 같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밀러가 다시 말했죠. 총리는 살아남을 거야. 방위상도 마찬가지고 외무상은 몰랐다고 할 거야. 그럼 남는 건? 그는 저를 가리켰어요. 정보라인 실무 책임자. 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밀러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밀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시키는 대로 해보고서를 쓰고 입 다물고 운이 좋으면 넌 살아남아. 아니면 그는 말을 멈췄죠. 아니면 제가 물었습니다. 밀러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진실을 말해단 혼자선 안 돼. 증거가 필요하고 타이밍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출구가 필요해. 안 그러면 넌 그냥 끝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가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딸 그들을 지키려면 살아남아야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한다면 그게 맞는 선택일까요? 밀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렌지, 시간이 없어. 오늘 총리 담화 있잖아. 그 전에 결정해야 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증거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추측으론 안 돼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찾아난. 내가 필요하면 도울 수 있어.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그는 일어서며 명함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뒷면에 휴대전화 번호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건 비공식 라인이야. 급하면 써.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대사관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죠. 증거, 결정적 증거. 그게 어디 있을까?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총리실 최종 검토 회의. 저는 시계를 봤어요. 2시간 반 남았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내각 보관 문서고 접근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한국이 언급한 전후 정리 초안이었어요. 저는 보안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엔터키를 눌렀죠. 화면에 접근 승인 마이너스 레벨 3 문서고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1946만 1951 연합국 영토. 여러 파일이 떴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대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공개 마이너스 내부 검토용. 저는 클릭했어요.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죠. 젠장.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IT 부서에 전화를 걸었죠. 여기 쿠로사와입니다. 문서고. 파일 하나 열어야 하는데 비밀번호 권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물었어요. 어떤 파일입니까? 저는 파일명을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보좌관님,
그 파일은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총리실 허가가 있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죠.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하얌이 사라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네, 사라 씨. 그녀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렌지 씨, 지금 어디세요?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가 낮게 말했죠. 전화론 곤란해요. 30분 후 국회 도서관 뒤 카페에서 봐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총리실 회의까지 2시간 충분했죠. 저는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보안팀 직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미묘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벌써 시작됐나? 카페에 도착하니 사라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거 봐요. 화면엔 스캔된 문서 이미지가 떠 있었죠. 오래된 종이, 흐릿한 활자 하지만 제목은 선명했어요. SCAPIM-677 관련 내부 검토 메모-1946년 9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읽었습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일본 영토 범위를 정리하던 시기의 문서였어요. 그리고 거기엔 독도뿐 아니라 다른 섬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 있었죠. 제 눈이 한 단락에 멈췄습니다. 대마도의 경우 역사적 귀속 문제가 복잡하며 한국 측 주장에 일정한 근거가 존재함. 다만 전략적 고려로 인해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죠. 한국 외교부가 어젯밤 온라인으로 공개했어요. 아직 일본 언론은 주목 안 했지만 저는 캐치했죠.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렌지 씨, 이게 진짜면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라면 게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요. 독도를 넘어 대마도까지 논의 대상이 된다면 일본 국민 여론은 통제 불가능해질 거예요. 동시에 한국의 상호주의 카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를 가진 전략이 되는 겁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죠.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예요. 내각에 이 문서 원본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침묵했어요. 있었죠. 제가 아까 접근하려던 파일이 바로 그거였을 겁니다. 접근이 막혔어요.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총리실 승인이 필요한 레벨이라서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총리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도 강행하려는 거예요. 사라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렌지 씨, 당신 지금 기로에 섰어요. 이걸 묻으면 당신도 같이 묻혀요. 하지만 파내면. 그녀는 말을 멈췄어요. 파내면 뭐죠? 제가 영웅이 돼요? 아니면 배신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사라 씨, 만약 제가 이걸 확인해준다면 당신은 뭘 할 건데요? 사라가 제 눈을 똑바로 봤죠. 방송하죠. 국민이 알아야 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럼 당신도 끝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린 이미 끝날 각오한 사람들이잖아요. 렌지 씨, 아니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해요. 제가 신호 주기 전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밀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서 접근 막혔음. 다른 방법 필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오후 2시, 같은 장소 방법 있어. 총리실 회의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빈 페이지가 저를 조롱하듯 깜빡였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총리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었어요. 훈련 해역에서 전자전 의심 신호 다수 포착 통신 불안정 반복 발생. 레이더 허상 표적 출현 현장 안전성 재검토 필요 진실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파일을 저장하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쿠로사와 보좌관,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관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총리실 버전이었죠. 안전함, 문제 없음, 국민 안심, 거짓을 채워 넣었어요. 총리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총리와 참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총리가 물었습니다. 보고서 완성했나? 저는 태블릿을 꺼내 총리실 버전을 띄웠어요. 네, 총리님. 총리가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이대로 배포하게. 오후 4시 담화 전에 언론에 먼저 흘리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보안팀 직원 2명이 지나갔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힐끗 보더니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어. 제 본능이 경고했어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개수대에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겁먹은 표정을 짓게 됐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죠.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쿠로사와 렌지 보좌관이십니까? 여기는 도쿄지검 공안부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확인 말입니까? 상대방이 차분히 말했죠. 보안 관련 내부 조사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출석 가능하십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작됐습니다. 희생양 만들기가.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오후 2시 저는 다시 미국 대사관 뒷문에 서 있었습니다. 밀러가 문을 열어주며 고개로 안을 가리켰어요. 빨리 들어와.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죠. 우리는 어제와 같은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밀러가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렌지, 상황이 안 좋아. 내 출입 기록 조회가 어젯밤부터 시작됐어.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알아요. 아까 지검에서 전화 왔어요. 밀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벌써? 생각보다 빠른데.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USB 하나를 꺼냈죠. 이거 받아. 내가 찾던 문서야. 저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구한 겁니까? 묻지 마. 밀러가 짧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이 안에 내가 필요한 증거가 있다는 거야. 1946년 연합국 내부 문서 원본이야. 저는 USB를 받아주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밀러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그건 내가 정해야 해. 하지만 명심해. 이걸 공개하는 순간 넌 동맹을 배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아니면 그는 잠시 멈췄죠. 전쟁을 막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는 겁니까? 당신은 미국 사람인데. 밀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동맹은 서로 죽으라는 게 아니야. 렌지 살리는 거지. 지금 일본이 이 길로 가면 한국과 충돌하고 우리도 끌려 들어가. 그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은 확전을 원하지 않아. 총리 개인의 정치쇼 때문에 동북아시아 전체가 흔들리는 건 더더욱 원치 않고. 밀러가 다시 저를 봤어요. 넌 지금 내 나라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구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밀러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무거웠어요. 책임이 제 어깨를 짓눌렀거든요. 혼자선 못해요. 제가 말했죠. 증거가 있어도 발표할 채널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자가 필요한 거야. 하야미 사라. 그녀 믿을만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라. 그녀는 집요했고 용감했고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밀러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넸어요. 이건 공영방송 내부 비상 송출 라인 담당자야. 내 쪽 연줄로 연결해뒀어. 사라한테 전해줘.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밀러가 한숨을 쉬었어요. 렌지, 난 이 일을 25년 했어. 동맹이 깨지는 걸 여러 번 봤지. 대부분은 오해에서 시작됐어. 누군가 거짓말을 했고 누군가 그걸 믿었고 결국 사람들이 죽었어.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이번엔 막을 수 있어. 단 내가 움직여야 해. 난 미국 사람이라 한계가 있어. 하지만 넌 다르잖아. 넌 안에 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밀러.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 그리고 기억해. 내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야. 사고를 막는 게 목표야. 대사관을 나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라였어요. 렌지 씨, 지금 뉴스 봤어요? 총리실에서 보고서 요약본 언론에 흘렸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뭐라고요? 훈련 안전, 한국 대응 미미, 국민 안심. 이렇게 세 줄로 정리해서 뿌렸어요. 당신 이름으로요. 사라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가 쓴 거짓 보고서를 제 이름으로 퍼뜨린 거예요. 사라 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국회 도서관 뒤 카페. 30분 후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차 안에서 뉴스를 검색했죠. 정말로 떠 있었습니다. 내각관방 쿠로사와 렌지 보좌관 마이너스 독도. 인근 훈련 안전성 확인 기사를 읽는데 속이 뒤틀렸어요. 제가 쓴 거짓말이 이제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댓글엔 역시 우리가 이겼다. 한국은 쫄았다는 말들이 넘쳤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사라가 노트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앉자마자 USB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죠. 이게 뭐예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증거요. 한국이 말한 문서 원본이에요.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묻지 마세요. 대신 확인해주세요. 진짜인지. 사라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동안
저는 밀러가 준 명함을 건네렸죠. 그리고 이거 비상 송출 라인이에요. 사라가 명함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렌지 씨, 당신 진심이에요? 이거 쓰면 우리 둘 다 끝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안 쓰면 바다에서 누군가 죽어요. 사라가 화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스크롤이 내려가면서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거 진짜예요. 연합국 문서 형식 맞아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렌지 씨, 이거 공개하면 일본 전체가 뒤집혀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총리 담화 전엔 안 돼요. 담화가 나가고 현장에서 뭔가 터지기 직전이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요. 사라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렌지 씨, 솔직히 물을게요. 당신 각오됐어요? 이거 하면 당신은 배신자 낙인 찍혀요. 가족은? 생각해봤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족 아내와 딸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게 있었죠. 바다 위 젊은 자위관들. 그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들이고 아버지였어요. 각오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라가 제 눈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같이 가요단 약속해요. 민간 피해 없게 하는 게 목표예요. 복수 아니고 약속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라가 일어서며 말했죠. 비상 송출 라인 확보할게요. 당신은 타이밍 잡아요. 신호 주면 바로 움직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웃고 걷고 일상을 살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지검 출석 마이너스 필수. 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긴급 알림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모니터를 봤습니다. 훈련 해역 마이너스 레이더. 다중 표적 재출현이라는 빨간 글씨가 떴죠. 저는 실시간 추적 화면을 열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표적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화면 가득 붉은 점들이 찍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23개. 저는 숫자를 세며 중얼거렸습니다. 함정 크기의 신호가 23개 하지만 현장 유관 보고는 여전히 없음이었어요. 저는 급히 현장 지휘함에 전화를 걸었죠. 여기 쿠로사와입니다. 레이더 상황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좌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레이더는 계속 뭔가를 잡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지스 시스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지스 시스템, 일본 해상방위의 핵심이죠. 그게 흔들린다는 건 우리가 사실상 눈먼 거나 다름없었어요. 전자전 대응 매뉴얼 가동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동했습니다만 효과가 미미합니다. 상대가 뭘 쓰는지 파악이 안 돼요. 저는 전화를 끊고 전자 스펙트럼 분석 화면을 열었어요. 주파수 대역별로 신호를 분리해서 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특정 대역에서 아주 짧은 하지만 규칙적인 펄스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요. 저는 패턴을 확대했습니다. 간격이 일정했어요. 이건 자연 발생이 아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신호였어요. 전자전.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재밍이 아니었어요. 상대는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찌르고 있었죠. 저는 오래된 방위 연구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거기서 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적응형 전자기만. 레이더가 신호를 보내면 그걸 분석해서 똑같은 파형으로 허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었죠. 이론상으론 가능했지만 실전 배치는 극소수 국가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중 하나라는 건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급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보고서요. 총리실 버전이 아닌 현실을 담은 문서였죠. 훈련 해역에서 고도화된 전자전 신호 포착, 아군 레이더 및 이지스 시스템 신뢰성 저하 5인 사격 위험 급증 타이핑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방위상이었어요. 그는 급한 얼굴로 제 사무실로 들어왔죠. 렌지, 현장 상황 봤나? 네, 카카. 지금 분석 중입니다. 방위상이 제 모니터를 봤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심각한데. 네, 카카 훈련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지금 상태론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방위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총리실에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무력감이 담겨 있었죠. 군인이 정치에 눌려 있었어요. 카카, 군은 국민을 지키는 게 임무잖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위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하지만 총리 명령도 따라야지. 우린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는 돌아서며 말했죠. 최대한 안전거리 확보하라고 지시했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죠.
총리는 정치쇼에 취해 있고 군은 명령에 묶여 있고 저는 진실을 알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라였어요. 렌지 씨, 한국 쪽에서 또 뭔가 올라왔어요. 뭐가요? 항행 안전 공지 업데이트예요. 이번엔 범위가 넓어졌어요. 독도 기준 반경 50km 전체예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50km 그 범위 안엔 우리 훈련 함정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뭘 하는 거죠? 사라가 물었습니다. 출구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민간인 다 빼고 우리한테 여기까지가 레드라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조용히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우리 총리실은 그걸 겁먹은 거라고 해석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반대로 읽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총리 담화까지 2시간 남았죠.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레이더 화면에선 여전히 유령 표적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라 씨, 비상 송출 라인 준비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신호만 주세요. 아직이에요. 타이밍을 잡아야 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USB를 꺼냈어요. 밀러가 준 증거. 저는 그걸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1946년 문서가 화면에 떴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연합국 내부 논의, 일본 영토 범위 정리, 그리고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마도의 경우 역사적으로 한국과의 연관성이 강하며 조선시대 조공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측 주장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전략적 중요성 및 현지 주민 의사를 고려하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일본 국민은 충격에 빠질 거예요. 독도를 넘어 대마도까지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뜻이었죠. 저는 파일을 닫고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1시간 후면 총리 담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총리실로 전화를 걸었죠. 여기 쿠로사와입니다. 담화 전에 긴급 보고 올릴 게 있습니다. 무슨 보고인데요? 비서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현장 상황 악화입니다. 레이더 이상이 심각해졌어요. 이미 보고서 나갔잖아요. 안전하다고. 그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이 말했죠. 보좌관, 지금 보고서 번복하려는 겁니까? 아니요. 업데이트입니다. 필요 없어요. 총리님은 예정대로 진행하십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모니터에 새 알림이 떴습니다. 훈련 해역 마이너스 함정 간 통신 완전 두절. 2분 지속.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2분 지난번보다 길어졌습니다. 패턴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경고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 그만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독도에서 절차로 넘어간다. 오후 3시 정각 총리 담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무실 모니터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총리는 단상에 서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죠.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일부 국가의 불법 점거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끌 수가 없었어요. 총리의 말이 이어졌죠.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자위대는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보고서였어요. 거짓으로 쓴 문장들이 총리 입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었죠.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댓글창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총리가 나왔다. 한국은 이제 끝이다. 감시 시작. 긴급 마이너스 총리실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클릭했어요. 첨부된 문서를 열자 빨간 글씨로 쓰인 수정 지시안이 나타났죠. 쿠로사와 렌지 보좌관 마이너스 보고서. 제작성 지시 이란국 외교부 문서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함을 명시할 것. 이대마도 주장은 역사적 근거 없음을 강조할 것. 3훈련 해역 안전성 재확인 및 국민 안심 메시지 강화할 것. 오늘 밤 자정까지 제출.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쓰라는 거였어요.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죠. 역사 자료를 부정하고 위험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거부합니다. 그럼 바로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양심이 끝나는 거고요.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었어요. 그들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쿠로사와 보좌관님, 출입 기록 확인 절차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무슨 출입 기록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명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 최근 일주일간 출입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문서고 접근 시도, 외부 회의 기록, 심지어 미국 대사관 방문까지.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그가 말을 끌었어요. 일부 항목에 대해 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보안 면담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조사가 아니었죠. 위협이었습니다. 우린 내가 뭘 하는지 다 안다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시간 알려주세요. 그들이 나가고 저는 문을 잠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완전히 졌어요. 도쿄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저에게 그 빛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밀러였죠. 렌지, 괜찮나? 아니요, 안 괜찮아요.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거야. 시간이 없어 들어봐. 밀러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내일 오전 내부 회의가 있어. 너를 안보 누락 책임자로 지목하는 시나리오가 돈다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희생양이군요. 그래, 총리는 살아남을 거야. 한국 문서건은 외무상 책임으로 돌리고 훈련장 위험은 내 정보 분석 실패로 덮을 거야. 그럼 저는 제가 물었습니다. 밀러가 무겁게 말했죠. 내일 지검 출석하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가능성도 있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딸. 제가 구속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으로 책임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렌지, 들어. 아직 기회는 있어. 밀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안에 결정해야 해. 내일은 늦어.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20여 년을 일한 공간이었죠. 책상, 의자, 파일, 캐비넷 모든 게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어요. 모니터에 새 알림이 떴습니다. 훈련 해역 마이너스 함정 간 거리 경고 재발생. 저는 상황판을 열었어요. 두 함정이 위험 거리까지 접근했다가 다시 벌어진 기록이 있었죠. 통신이 또 끊긴 거예요. 이번엔 3분 점점 길어지고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한국은 강도를 높이고 있었죠.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위상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각하, 통신 두절 시간 증가 중 5인 충돌 위험 임박 즉각 철수 건의합니다. 답장은 5분 후에 왔어요. 꺼내 확인하지만 총리 지시로 훈련, 계속 현장 안전관리 강화 중.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총리는 체면 때문에, 방위상은 명령 때문에, 외무상은 권한 없음을 핑계로요. 그리고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두려워서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쿠로사와, 내일이면 끝이야. 총리실에서 확정했대. 정보 누락 책임. 저는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를 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감시당하는 느낌이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USB를 꺼냈어요. 밀러가 준 증거였죠. 그리고 제가 몰래 작성한 진짜 보고서 파일도 열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폭탄이 됐어요. 총리의 거짓을 폭로하고 역사 자료의 진실을 드러내고 바다의 위험을 알릴 수 있었죠. 하지만 터뜨리는 순간 저는 끝이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라였어요. 렌지 씨, 비상 송출 라인 최종 확인했어요. 언제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할 거예요? 당신 인생 끝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 가족도 있었죠.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딸은 과제를 하거나 친구와 통화하고 있을 거고요. 사라 씨, 제가 말했습니다. 밀러한테 들은 얘기 있어요? 뭔데요? 진실은 상대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패래요. 사라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렌지 씨, 민간 피해 없게 하는 게 목표죠? 복수 아니고. 약속해요. 목표는 바다에서 사고 막는 거예요. 총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요. 알겠어요. 신호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총리실 지시안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죠.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총리실 버전을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대신 진짜 보고서를 완성하고 있었죠. 증거와 함께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쳤어요. 결론, 현 상황은 통제 불가능 단계 진입 중. 정치적 결정이 안보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민간 및 군 인명 피해 위험 급증. 즉각 훈련 중단 및 외교 채널 복귀 필요. 파일을 저장하고 암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준비 완료. 내일 신호 갈 거예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어요. 아내의 미소,
딸의 웃음. 저는 그들에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게 그들을 지키는 길이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화가 끝나자마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외무상 비서실이었어요. 보좌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또요? 저는 긴장했죠. 이번엔 뭡니까?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외무상 집무실로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재킷을 걸치고 외무성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외무상 집무실 문을 열자 이미 참모들이 모여 있었죠. 외무상 모태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가 저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독도 관련 일본 측 주장에 대한 절차적 대응 및 상호주의 원칙 적용 통보. 저는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첫 문단은 예상대로였어요.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단에서 칼날이 나왔죠. 일본 정부가 역사적 근거 없는 영토 주장을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마도에 대한 주권 검토를 개시한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첨부자료 목록이 빼곡했죠. 고지도 사본 마이너스. 조선시대 대마도 조공기록 1946년 연합국 내부 문서 마이너스 영토 재편 논의 국제법 검토 의견서 마이너스 역사적 권원 관련 판례. 이건 참모 한 명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외무상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리팀이 밤새 검토했습니다. 자료의 정합성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입장은? 외무상이 한숨을 쉬었죠. 약합니다. 특히 연합국 문서 부분이 문제예요. 실제로 1946년 당시 대마도 귀속 문제가 논의됐던 흔적이 있어요. 설마 한국 주장이 맞다는 겁니까? 다른 참모가 반발했어요. 외무상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프레임 전환이에요. 우리가 독도를 밀면 그들은 대마도를 꺼내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목표가 뭔지요. 승리가 아니었어요. 게임판 자체를 바꾸는 거였죠. 독도라는 작은 섬 하나가 아니라 역사 전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국제 여론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외무상이 태블릿을 건넸죠. 화면엔 외신 헤드라인들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대부분의 논조가 비슷했죠. 양측 모두 자제해야 한다. 역사 분쟁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화와 협상 필요. 미국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무상이 어둡게 말했어요. 국무부에서 성명 냈어요. 동맹국 간 분쟁은 대화로 해결되어야 하며 확전을 우려한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국이 우리 편을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아니, 더 정확히는 중립을 선택한 겁니다. 밀러의 말이 떠올랐어요. 워싱턴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나토는요?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비슷해요. 사무총장이. 유럽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자제 촉구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고립되고 있다는 걸요. 총리는 국민 환호에 취해 강경 담화를 했지만 국제사회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비론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외무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총리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훈련 계속 진행한다고요. 미쳤어요? 한 참모가 소리쳤죠. 외무상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외교 채널 유지예요.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모니터엔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일본 국내 반응은 양분됐습니다. 보수층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외쳤고 진보층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다에서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저는 현장 상황판을 열었어요. 함정들의 위치가 찍혀 있었죠. 그리고 새 알림이 떴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신뢰도 60% 이하 하락. 60% 절반도 안 되는 확률로. 우리는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방위상에게 전화를 걸었죠. 카카. 레이더 신뢰도가 위험 수준입니다. 알고 있네. 방위상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현장 지휘관한테 최대한 안전거리 유지하라고. 제지시했네. 그걸로 안 됩니다. 카카 지금은 철수해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렌지 방위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내일 지검 출석 알지? 조심하게. 지금 자네 입장이 약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사고 날 수 있다는 걸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라였어요. 렌지 씨, 한국 외교부 문서 봤어요? 봤어요. 이거 진짜 대마도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죠. 한국은 대마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멈추길 원하는 거예요. 독도로 싸우지 말고 테이블로 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총리는 사라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어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물었어요. 렌지 씨, 언제 신호 줄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또 유령 표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곧이에요. 뭔가 터지기 직전일 거예요. 그때 움직여야 사람들이 믿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더 이상 독도 문제가 아니었죠. 역사 전쟁이었고 국제 여론전이었고 동맹의 신뢰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다시 깜빡였어요.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레이더 화면과 붉은 경고등이 반복됐거든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밤새 23개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하나를 눌러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쿠로사와 보좌관, 여기는 도쿄지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출석 일정 재확인드립니다. 불출석 시 강제 소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죠. 출석 독촉, 보안 면담 일정, 내부조사 협조 요청 그물이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살릴 선택.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어요. 밀러가 준 증거였죠. 그리고 제가 작성한 진짜 보고서 파일도 열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파일들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죠. 1946년 연합국 문서, 현장 위험 데이터, 전자전 분석, 총리실 조작 지시 이메일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목을 붙였어요. 독도 훈련 관련 사실 보고서 마이너스 국민에게 드리는 진실 파일을 저장하는데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28살에 공직에 들어온 날, 첫 승진 발표를 듣던 순간,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던 봄날 딸이 태어나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지? 저는 눈을 감고 떠올렸습니다. 입사 첫날, 선배 한 분이 해준 말이었어요. 렌지 군,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거지. 그 차이를 잊지 마.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국가와 국민이 다른가?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국가는 정권이 될 수 있고, 체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의 권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은 달랐죠. 바다 위 젊은 자위관들, 평범한 출근길을 걷는 사람들, 제 가족처럼 일상을 사는 모두였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라였어요. 렌지 씨,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아니요, 안 괜찮아요. 하지만 결정했어요. 진짜로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간 피해 없어야 해요. 목표는 총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확전을 막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사라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약속해요. 저도 복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막고 싶은 거예요. 밀러한테도 확인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의 비공식 채널로 전달했대요. 목표는 민간이 아니다. 도발 중단이다라고. 한국도 동의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움직이면 한국도 멈추는 거네요? 그렇죠. 퇴로를 만드는 거예요. 총리가 물러나고 훈련이 중단되고 테이블로 돌아오는 길이요. 사라가 물었어요. 렌지 씨, 두렵지 않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렵죠? 무서워요. 하지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라 씨, 제가 만약 침묵하면요. 바다에서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함정끼리 충돌하거나 오인 사격이 나거나 그럼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그게 제 책임이에요. 제가 알면서 막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제 가족도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렌지 씨, 당신 용감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전 겁쟁이에요. 지금도 떨리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두려움은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더 큰 걸 지키려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파일을 열었어요. 증거 패키지 최종 점검이었죠. 빠진 게 없나? 논리적 흐름은 명확한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썼나?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쿠로사와 렌지, 내각관방 위기관리정보분석 보좌관입니다. 28년간 이 나라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정권이 아닌 국민을 선택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택합니다. 바다에서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는 걸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파일을 사라에게 전송했어요. 암호화된 채널로요 받았어요. 사라의 메시지가 왔죠. 비상 송출 라인 최종 확인했어요. 신호만 주세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분 지검 출석 시간이 지났어요. 곧 강제 소환 연락이 올 거였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밀러,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제가 이걸 공개하면 한국은 정말 멈춰요. 약속받았어. 대통령 라인까지 확인했어. 민간 피해 없는 관리가 원칙이래. 내가 확전을 막으면 그들도 단계를 낮출 거야. 미국은요. 중재자 역할 할 거야. 양쪽 다 테이블로 끌고 올 거고. 하지만 렌지,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내가 총리의 거짓을 폭로해야 일본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전화 너머라. 그가 볼 수 없었지만요. 고마워요. 밀러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천만의 렌지, 넌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지. 아니요, 전 그냥 살고 싶어요. 떳떳하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어요. 아내의 미소, 딸의 웃음.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죠. 여보, 사랑해요. 딸한테도 전해줘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곧 집에 갈게요.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섰어요. 거울을 봤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저는 재킷을 입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서는데 복도에 보안팀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쿠로사와 보좌관님, 지검 출석 시간 지났습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알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곳만 들를게요. 어디십니까? 공영방송국이요.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를 체포할 건가요? 아직 영장도 없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은 서로를 봤죠. 그리고 한 명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틈에 걸었어요. 빠르게, 하지만 뛰지 않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잠깐만요. 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1층 버튼을 눌렀죠.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가는데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죠. 공영방송국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많이 급하신가 봐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총리실이었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보안팀 역시 받지 않았죠.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가는 중. 15분 후 도착 답장이 왔어요. 준비됐어요. 렌지 씨, 우리 함께해요. 저는 휴대전화를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제발, 이게 맞는 길이기를. 샤워를 하고 나오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렌지, 무슨 일 있어요? 어젯밤에도 잠꼬대하고. 그녀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죠. 괜찮아.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일이 좀 복잡할 뿐이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곤란한 일 있으면 말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차가웠죠. 사랑해,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내는 제 뺨에 입을 맞추고 주방으로 갔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 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톱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국, 대마도, 역사자료 추가 공개 마이너스. 일본 정부 반발 기사를 읽는데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내각관방 쿠로사와 렌지 보좌관은 어제 훈련장 안전성 확인 보고서를 통해 국민 안심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일각에서는 정보 분석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저는 휴대전화를 껐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제 책상 위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마이너스 총리실 긴급회의 필참 시계를 봤어요. 1시간 남았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어젯밤 작성한 진짜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은 안전하게 암호화돼 있었어요. USB에도 백업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분석관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보좌관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보안팀한테 불려갔어요. 문서 유출 의심받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문서? 모르겠어요. 그냥 최근 접근한 파일 목록 내라고 했어요. 그가 제 눈을 봤죠. 보좌관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 잘못 없어.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희생양은 나만이 아니구나. 그들은 제 주변 사람들까지 압박하고 있었어요.
협조하지 않으면 부하들까지 끌려간다는 메시지였죠. 오전 9시, 저는 총리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총리와 참모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죠. 총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쿠로사와 보좌관 앉게.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총리 맞은편이었죠. 마치 피고인석 같았습니다. 총리가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던지듯 놓았어요. 이게 뭔가?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제 출입 기록이었어요. 미국 대사관 방문, 문서고 접근 시도, 심지어 사라와 만난 카페 위치까지 찍혀 있었죠.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총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업무. 미국 대사관을 업무 시간에 비공식으로 방문하는 게 업무인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죠. 동맹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제 임무입니다. 그래. 총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뭔가? 자네가 문서고에서 접근하려던 파일 말이야. 전후 정리 관련 미공개 문서. 왜 그걸 보려 했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이 제기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외무성 일이야. 자네 권한 바뀌지. 총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쿠로사와 보좌관,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 누구 편인가? 일본, 아니면 다른 누군가?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총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국민 편입니다. 총리님, 총리의 얼굴이 굳어졌죠. 국민은 지금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 자네만 빼고 말이야. 그가 참모 한 명을 봤습니다. 말해보게. 참모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총리 담화 후 지지율 68%, 독도 훈련 지속 찬성 72%. 국민은 강한 리더십을 원합니다. 총리가 다시 저를 봤어요. 보이나? 이게 민심이야. 그런데 자네는 뭘 하고 있나? 미국 대사관 드나들고 기자 만나고 내부 문서 뒤지고. 총리님, 제가 입을 열려는데 총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쿠로사와 보좌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오늘 지검 출석 전에 보고서를 다시 써. 이번엔 제대로. 한국 자료는 근거 없음. 훈련은 안전함. 국민은 걱정 말라고. 그렇게 쓰면 우린 자네를 보호할 수 있어. 저는 침묵했어요. 총리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거부하면 자넨 혼자야. 보안법 위반, 직무태만 정보, 누락죄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부하 직원들도 다 조사받게 되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제가 말했습니다. 총리가 시계를 봤어요. 10시까지 그 전에 답 들려주게 회의실을 나서는데 비서관 한 명이 제 옆으로 왔어요. 보좌관님,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도 생각하셔야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가족을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충고죠. 보안법 위반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의자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밀러였어요. 렌지, 들었어. 총리실 회의 어떻게 알았어요? 내일이 뭔지 알잖아. 들어봐. 넌 이미 희생양으로 찍혔어. 지금 협조해도 안 살려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싸워. 진실로 내가 가진 증거 전부 공개해. 그게 유일한 살 길이야. 총리실 버전 쓰면 넌 그냥 조용히 매장돼. 하지만 제 가족은 가족 때문에 더 해야 해. 내가 죄인으로 끝나면 가족은 평생 그 짐 지고 살아. 하지만 진실을 밝힌 사람으로 끝나면 최소한 명예는 남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모니터에 새 알림이 떴습니다. 훈련 해역 마이너스 레이더. 완전 블랙아웃. 5분 지속. 5분 지금까지 중 가장 길었어요. 저는 현장 로그를 열었습니다. 함정들이 5분간 서로를 완전히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록이 있었죠. 통신도 레이더도 모든 게 먹통이었던 겁니다. 이건 마지막 경고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말하고 있어. 다음엔 진짜야. 라고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5분 10시까지 15분 남았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마이너스 비상 송출, 루비콘을 건너다. 공영방송국 뒷문에 도착하니 사라가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죠. 렌지 씨, 보안팀이 벌써 총리실에 보고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알아요. 저는 그녀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 통로였어요. CCTV를 피해 움직였죠. 비상 송출 라인은 지하 3층 부조정실이요. 거기서 전국 송출 가능해요. 우리는 비상계단을 내려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지하 3층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와 송출 장비들이 빼곡했어요.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죠. 사라가 소개했어요. 기술부 최 부장님이에요. 밀러 씨가 연결해준 분이고요.
최 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쿠로사와 보좌관이시죠? 파일 받았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죠. 지금 송출하면 전국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정말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마지막 순간이었죠.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어쩌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유령 표적들, 통신이 끊긴 함정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젊은 얼굴들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3분 후 송출 시작합니다. 그 전에 마지막 확인하세요. 저는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문서도 데이터도 이메일도요. 사라가 제 옆에 섰습니다. 렌지 씨, 제가 먼저 말을 열게요. 당신은 증거 설명만 하시면 돼요. 너무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사실만 차분하게 전달해야 사람들이 믿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어요. 사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전 옆에 있을게요. 최 부장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1분 전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죠. 앞에 카메라가 놓여 있었어요. 빨간 불이 꺼져 있었지만 곧 켜질 거였죠. 30초 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어요. 15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안팀 직원 3명이 뛰어들어왔어요. 방송 중단. 쿠로사와 보좌관, 지금 당장 나와요. 최 부장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비상 송출 시퀀스 진행 중입니다. 중단하면 전국 시스템 먹통돼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들은 순간 멈칫했죠. 5초, 넷, 셋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전국의 수백만 가정에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을 거였죠. 아침 뉴스 시간이었거든요.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독도 인근 훈련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각관방 쿠로사와 렌지 보좌관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국민 여러분, 저는 쿠로사와 렌지입니다. 28년간 이 나라를 섬긴 공직자로서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안팀이 최 부장을 밀치며 다가왔지만 사라가 카메라 앞을 막아섰어요. 생방송 중입니다. 물리적 제지는 공무집행방해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독도 인근 훈련 해역에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이 전자전으로 교란당하고 있으며 함정 간 통신이 반복적으로 끊기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떴어요. 레이더 오류 기록, 통신 두절 로그, 함정 간 거리 경고 데이터.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은 안전하다는 거짓 보고서를 저에게 쓰게 했습니다. 총리실 이메일이 화면에 떴죠. 빨간 글씨로 쓰인 수정 지시안이 선명했어요. 시청자들이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다에는 누군가의 아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정치쇼를 위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가 떴습니다. 1946년 연합국 문서였어요. 한국이 제시한 역사 자료는 허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후 정리 당시 영토 귀속 문제가 복잡하게 논의됐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강경 대응만 외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보안팀 한 명이 카메라에 손을 뻗었지만 최 부장이 몸으로 막았어요. 송출 끊으면 당신들도 책임져야 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 테이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강한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보안팀이 전원을 차단한 거였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전국에 송출됐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안팀이 저를 둘러쌌죠. 쿠로사와 렌지, 당신은 지금 체포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알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항하지 않을게요.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죠. 사라가 제 눈을 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렌지 씨, 당신이 한 일 잊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끌려나가는 동안 복도에서 방송국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한 젊은 PD가 주먹을 쥐고 고개를 끄덕였죠. 밖으로 나가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쿠로사와 보좌관, 방송 내용이 사실입니까? 총리실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송차에 태워졌죠.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보안팀이 빼앗지 않은 게 신기했죠. 밀러였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렌지, 방송 봤어. 대단했어.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한국 측이 움직일 거야. 그리고 미국도 중재에 나설 거고. 넌 믿음을 지켰어. 이제 우리가 할 차례야. 부탁해요.
민간 피해만은 약속해. 지킬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수갑찬 손을 봤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호송차는 지검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 지검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어요. 형광등이 쉴 새 없이 깜빡거렸죠. 검사 2명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쿠로사와 렌지 보좌관, 당신이 방송에서 공개한 자료들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직무상 접근 권한으로 확보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문서고 접근 시도는 총리실 허가 없이 기밀에 접근하려 했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어요. 검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판단으로 국가 기밀을 공개한 건가요? 그게 배신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배신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저는 같은 대답을 했죠. 지칠만도 한데 이상하게 버틸 수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조사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검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문을 열었죠. 복도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달려와 검사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죠. 잠시 대기하시죠. 그들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함께였어요. 밀러가 말했죠. 렌지, 상황이 바뀌었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무성 관계자가 태블릿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엔 긴급 뉴스가 떠 있었죠. 방위성 발표 마이너스, 독도 인근 훈련, 즉각 중단 및 함대 철수 개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진짜로.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방송 후 30분 만에 터졌어. 군 내부에서 먼저 움직였어. 현장 지휘관들이 가족이 바다에 있다며 명령 거부했거든. 외무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방위상이 총리실 지시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육상 막료장, 해상 막료장 모두 동의했고요. 총리는? 제가 물었죠. 총리실은 지금 붕괴 중입니다. 밀러가 말했어요. 여론이 폭발했거든. 당신 방송 본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 몰려들고 있어. 거짓말 총리 퇴진 플래카드 들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태블릿을 보니 실시간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국민 여론 급변 마이너스 훈련 중단 요구 87% 야당. 총리 탄핵 추진 선언 방위성. 현장 안전 최우선 방침 1000명 외무성 관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도 움직였어요. 외교부가 성명 냈는데 일본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대화와 협상 준비돼 있다고요. 전략 무기는? 제가 물었어요. 밀러가 대답했죠. 가동 시퀀스 취소됐어. 한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어. 목표는 침략 저지였지 확전이 아니었다면서.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군사적으론 끝났어. 밀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론 이제 시작이지. 총리는 버티려고 할 거야. 하지만 오래 못 갈 거야.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방위상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죠. 렌지, 미안하네. 내가 먼저 했어야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다가 안전해진 게 중요하죠. 방위상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현장에서 연락 왔네. 통신 정상화됐고 레이더 교란도 멈췄다고. 한국이 먼저 손 뗀 거야. 약속을 지킨 거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방위상이 검사를 봤어요. 이 사람 풀어주게. 그는 범죄자가 아니야. 영웅이야. 검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방위상이 목소리를 높였죠. 절차. 지금 총리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절차야? 이 사람이 전쟁을 막았어. 외무성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요청 들어왔습니다. 쿠로사와 보좌관의 행동이 동맹관계를 살렸다고요. 검사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총리실 지시를 기다려야. 총리실은 곧 없을 거야. 밀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2시간 후 긴급 뉴스가 터졌어요. 총리 다카이치 사나의 긴급 기자회견 마이너스 훈련 중단 및 외교 복귀 선언. 저는 지검 대기실 TV로 방송을 봤습니다. 총리는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훈련과 관련해 일부 정보 전달에 미흡함이 있었고 변명이었어요. 사과가 아니라요. 하지만 기자들은 달랐습니다. 총리, 쿠로사와 보좌관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 보고서 지시한 게 맞습니까? 책임지고 사퇴하실 겁니까? 총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는 작아 보였죠. 참모 한 명이 다가와 뭔가 속삭였고
총리는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기자회견은 5분 만에 끝났어요. 밀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맞지? 끝났어. 정치 생명은 끝이야. 체포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마도 하지만 그건 일본 내부 문제야. 중요한 건 전쟁은 막혔다는 거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차들은 달리고 일상이 계속됐어요. 아무도 몰랐죠. 몇 시간 전까지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여보 렌지. 아내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뉴스 다 봤어요.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아. 곧 집에 갈게 렌지. 당신 정말.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바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하긴요. 자랑스러워요. 딸도 그래요. 아빠가 영웅이래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방위상을 봤어요. 카카, 제가 나가도 될까요? 방위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검찰도 동의했어. 일단 석방이야. 수갑이 풀렸습니다. 손목에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 외투를 걸쳤죠. 밀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렌지, 넌 옳은 일을 했어. 기억해. 당신도요. 밀러 고마워요. 지검 건물을 나서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죠. 보좌관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안도됩니다. 바다가 안전해졌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총리 사퇴에 대해선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저는 그저 공직자로서 양심을 따랐을 뿐이에요.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아까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그냥 아닙니다. 기사가 단호하게 말했죠. 제 아들이 해상자위대예요. 당신 덕분에 집에 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와 딸이 달려왔어요. 딸이 제 품에 안기며 울었죠. 아빠. 저는 그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집에 왔다는 게 실감났죠. 미안해. 걱정 많이 시켰지. 아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됐어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들을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전쟁은 막았어요. 총성 하나 없이요.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